괴랑의 괴담 읽어주는 밤. 어느 날 혼전 끝에 남편은 아내를 살해했다. 그 부부는 사이가 매우 나빠서 싸움이 늘 끊이지 않았다. 오죽했으면 그 동네의 모든 사람들이 그 부부의 사이를 알 정도였다. 시신을 찾을 수 없는 곳에 숨긴 남편은 그 후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생활을 하려고 했지만 문제가 있었다. 아이에게는 뭐라고 하면 좋지? 그 부부에게는 아이가 있던 탓이다.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 사이에 며칠, 일주일, 2주일, 그렇게 1개월이 지나려 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아이는 전혀 어머니의 행방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만약 이 아이도 어머니가 싫었던 것일까? 아니, 그렇다고 해도 아들이 엄마의 행방을 찾지 않는 것은 조금 이상하지 않나? 남편은 묘한 기시감에 과감히 모험을 하기로 한다. 겐지, 아버지에게 듣고 싶은 것이 있니? 예를 들면 엄마의 일이라든지. 그러자 그제서야 그 아이는 고개를 끄덕인다. 그리고 대답한다. 응, 어째서 아버지는 항상 엄마에게 답하지 않는 거야? 지금도 엄마가 아빠한테 말 걸고 있잖아. 대학에 진학한 나는 활동적인 편이라 등산부에 들어갔다. 거기서 동급생인 A, B, C를 만났고 생각보다 잘 맞아 친해졌다. 졸업하고 나서도 4명이 모이면 등산을 즐기곤 했다. 그 해의 여름, 우리 넷은 중급자를 위한 조금 험한 산의 당일치기로 등산을 갔다. 제법 오랜만인 등산이었으나 불안하진 않았다. 이제껏 많은 산을 등반했고 단 한 번도 실패한 적 없던 탓이다. 그러나 산이라는 건 숙련자에게도 예기치 않은 트러블을 발생시키곤 한다. 도중까지는 순조로웠는데 갑작스럽게 진한 안개가 주변을 덮는다. 팔을 흘리면 손가락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위험한 환경이 되었다는 의미이다. 이동은 무리라고 생각한 참에 한 놈이 비명을 지른다. 그리고 절벽에서 미끄러지는 소리. 주위를 아무리 둘러봐도 씨가 보이지 않는다. 아무래도 사면에서 미끄러진 것 같았다. 돕고 싶었으나 서투르게 움직이면 답이 없어질 것 같아 안개가 맑아질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다. 그런데 이상했다. 어느 순간부터 씨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더 깊숙이 떨어진 건가? 하지만 소리는 들리지 않았는데 더 이상 대답은 들리지 않는다. 안개는 하루가 지나고서야 개었고 우리 셋은 산속에서 하룻밤을 지냈다. 아침이 되고선 이전과 같이 맑아졌지만 씨는 찾을 수 없었다. 우리는 가능한 열심히 수색했으나 그는 찾을 수 없었고 결국 하산하여 신고를 했다. 경찰들이 산을 수색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아무리 수색해도 그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다. 경찰에게 물어보면 정말 갑자기 사라진 것 같다니까? 흔적도 없어, 흔적도. 라고 말했다. 이상했다. 그래봤자 중급자 코스인데. 급하지 않는 사면에서 미끄러졌을 뿐인 씨가 실종이라고? 게다가 갑작스런 안개. 분명 계속 회청했다. 일기예보에도 안개는 예정되어 있지 않았으며 안개가 자주 낄 만한 구역도 아니었다. 경찰은 한 달 즈음 수색을 했고 결국 씨는 실종 판정이 났다. 4년이 지날 때까지도 우리는 씨를 만나지 못했다. 남겨진 우리는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해 한동안 산을 타지 않았다. 어쩌다 보니 연락이 닿아 우리 셋은 그 산으로 발길을 돌리게 된다. 어쩌면 씨를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희망이 들어서일지도 몰랐다. 그렇다고는 해도 지금까지 몇 번이나 수색해도 찾을 수 없던 그를 정상적인 등산로에서 발견할 리는 없었다.
전망이 좋은 능선에서 휴식을 하고 있으면 A가 갑자기 벌떡 일어난다. 방금 뭐 못 들었어? A는 심각한 얼굴로 주위를 살핀다. 뭘 듣냐니? 새소리뿐인데. 분명 나뭇가지 흔들리는 소리를 잘못 들었으리라 생각하는 도중 그는 손가락으로 어느 방향을 가리킨다. 그의 손가락을 따라 시선을 움직이면 나무의 위를 무언가가 천천히 이동하고 있었다. 둥글고 움직임도 느린데 꼭 풍선 같았다. 시력이 좋은 편이 아니라 한참을 노려보고 있었다. 무엇일까? 쌍안경을 들어 확인한 순간 헉! 나는 전신의 피가 빠져나가는 듯한 기분에 손이 떨렸다. 그러니까 내가 보는 게 C였다. 확실히 C였다. 그의 머리만이 공중에 떠서 이동하고 있던 것이다. 무표정이고 허무하고 생기 없는 모습. 얼굴에는 피가 돌지 않아 완전히 회색인 낯. 지금 내가 뭘 보고 있는 거지? 반가움보다는 두려움이 우선했다. 우리는 서둘러 산을 내려왔다. 우애 좋은 이야기처럼 그것을 따라갈 수는 없었으니까. 만약 우리도 그것을 따라가면 풍선이 되어버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하산하는 중 그의 목이 따라오는 건 아닐까 했지만 무사히 돌아갈 수 있었다. 우리가 그날 본 건 무엇이었을까? C의 몸은 대체 어디로 간 거고 왜 그의 머리만이 풍선처럼 하늘을 날고 있던 걸까? 우리 셋이 무언가를 잘못 본 것일까? 아니면 만나선 안 될 무언가를 만난 것일까? 한 가족이 이사를 가게 됩니다. 짐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어린 딸이 아끼던 인형, 메리가 실수로 버려지고 말았죠. 딸은 크게 슬퍼했고 그 모습을 안타깝게 본 부모는 말합니다. 새 인형 사줄게. 딸은 울먹이며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죠. 새집 생활에도 점점 익숙해지고 아이는 어느새 그 인형, 메리의 존재를 잊고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집으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아직 부모님은 집에 없었기에 아이가 대신 전화를 받았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누구세요? 나 메리야. 지금 쓰레기장에 있어. 뭐라고요? 뚝. 전화는 거기서 끊겼습니다. 잠시 후 또다시 전화벨이 울립니다. 아이의 심장은 불안하게 뛰기 시작했죠. 혹시 장난 전화일까? 아니면 부모님일까? 여보세요, 엄마? 나 메리야. 지금 A역에 있어. 뚝. 전화를 끊습니다. 이번에 말한 A역은 아이가 사는 동네의 역이었습니다. 장난전화 치고는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전화가 울립니다. 아이의 손은 떨렸지만 혹시 엄마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소화기를 들었죠. 여보세요, 엄마? 빨리 집에 와! 나 메리야. 지금 B 앞에 있어. 뚝. 전화가 끊깁니다. B는 바로 집 근처 가게 이름이었습니다. 그제야 아이는 깨달았습니다. 이 장난전화의 주인이 점점 자신에게 가까워지고 있다는 걸. 겁에 질린 아이는 엄마에게 전화를 걸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다시 전화벨이 울려버립니다. 놀란 아이는 반사적으로 수화기를 들었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나 메리야. 지금 너네 집 앞에 있어.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메리는 아이의 이름을 정확히 불렀고 지금 바로 집 앞에 있다는 겁니다. 아이의 손은 덜덜 떨렸습니다. 전화선을 뽑아버리고
조심스레 현관을 내다봤죠. 밖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가로등 불빛만이 도로 위를 어둡게 비추고 있을 뿐. 겁에 질린 아이는 현관문을 잠그고 방으로 도망치려 계단을 오르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전화선은 이미 뽑혔는데 집안에서 다시 전화벨이 울려 퍼집니다. 아이의 공포는 극에 달했습니다. 분노 섞인 목소리로 소리쳤죠. 도대체 누구야? 그만 좀 해! 그리고 들려온 목소리. 나 메리야. 지금 네 뒤에 있어. 청취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늘 큰 힘이 됩니다.